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하나, 유한 계통들이 예전에 보면은 6월 달에 다이센 뭐 안트라콜이 됐던 그런 계통을 많이 썼었는데 그걸 안 쓰면서 다른 일반 살균제로 대체가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끄름병이 좀 많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과도 그렇고 이런 그 끄름 때문에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6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유한계통의 약제를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는 모두싹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화상병에 대한 건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화상병에 대한 건 특히 저 화상병 쪽으로 최근에는 있잖아요. 이 바리문 그쪽이 바리문이 우리가 문고병 약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균성 약제 항생제입니다. 바리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입상으로 만든 것이 영일 스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세균성을 들어갔는데 그런 약제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 약제 중에서 요새 최근에 은나노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은나노크린. 그 세균 약제하고 다음에 우리 모두싹하고 혼용을 해서 쳤을 때 이런 그 우리가 세균성 병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나노크린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살균을 해가지고서 그 세균들을 태워가지고서 그 밀도를 거의 없애버려요. 낮춰버려요. 그 대신 이게 오래 못 갑니다. 한 8시간이 있으면은 그 약성분은, 유효성분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싹하고 쳤을 때 우리가 그 잔류 시간을 좀 더 넓히게 되면서 그 후속적으로 은나노크린만 쳤을 때는 살균력은 좋은데 지속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후속적으로 또 거기에 다른 병반이 붙어가지고 전염되는 곰팡이병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모두싹하고 우리가 발효 유황하고 은나노크린하고 혼합을 해서 뿌리게 되면은 이런 살균력이 오래 가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100% 방제를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자, 세균성 병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날씨가 점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반에 뿌리를 극대화시킨다는 거,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요. 다음에 과도하게 질소질 계통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있잖아요. 유박비료가 지금 포장지에 보게 되면은 미발효 탭이라고 딱 찍혀 나옵니다. 유박은 기름을 짠 찌꺼기에다가 우리가 미생물을 배합을 해가지고서 강제로 순간적으로 건조시키면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발효가 안 된 것이 봄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뿌리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풀이 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야, 이거 유박은 뿌려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박을 나무 주변에다 삥 둘러가지고서 거기다가 위에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기름을 짠 찌꺼기이기 때문에 얘들이 공기하고 접하게 되면은 산화가 되면서 있잖아요. 거꾸로 독성이 생겨버려요. 그 독성이 나중에 비가 이틀이고 올 때 그때 뿌리 밑에까지 내려가서 뿌리가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잔뿌리가 없어지면은 착색이 안 되는 걸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박 중에서도 완전 발효가 된 조금 고급 유박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좀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배 동향에 대한 거, 사과에 대해서 요 정도만 착색이 잘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이게 이렇게 하고요. 자, 몇 가지만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이게 칼라
그 칼라 이 사과 또 이 칼라 사과 좀 나오다가 요즘은 좀 멈칫하는 게 있고요. 또 왕대추, 왕밤이요, 또 미니 대추. 요게 그 우리가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톰의 그겁니다. 그 이게 소비가 되게 많을 걸로 봤었는데 조금 좀 주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복숭아의 경우에서도 이게 나오 시설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저쪽 조치원 쪽에 보게 되면은 6월 1일 기준 해가지고서 복숭아가 우리가 이 도로변에 그 좌판에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점점 그것이 더 빨라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난정 과수도 이 김제 쪽에도 몇 군데 좀 난지 과수 재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김제 사과에 대해서 요 표를 잘 봐주십시오. 이게 요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까 일찍 와서 경제사업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종류가 우리가 12, 13, 18까지 몇 가지 종류가 다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 그 사과의 생육과 그 식재 연도가 또 틀리고 나무 상태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비료의 종류들도 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의 성분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질소인산 가리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과수 쪽에서는 우리가 그 이런 미량 성분 중에서 칼슘, 붕선, 마그네슘 거기다가 앞으로는 유황이 좀 들어간 것이 좀 더 보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그 좋은 생육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비료에 대한 것을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평선 있는 이쪽 평지에서 사과를 색깔을 잘 내려고 그러면은 기능성이 있으면서도 초반에 우리가 약간의 완효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미량 성분이 많은 우리가 비료를 좀 더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는 기비가 있고 추비가 있는데 추비 종류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한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생육을 할 때 이 관수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우리 적합한 비료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좀 더 기능성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뿌리 상태나 생식 상태나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시기별로 배치를 해가지고서 딱딱 맞춰서 들어가야지만이 정확하게 착색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걸 또 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초반에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서 그 우리가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뿌리가 뻗기 시작할 때 그때 탄력을 주게끔 우리가 새뿌리 그 밝은제라든가 몇 가지 전문제를 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순이 있잖아요. 새로운 순이 막 올라갈 때가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5월 중하순서부터 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서 6월 25일 날에 6.25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가지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멈칫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때 멈추지가 않게 되면은 그때는 강력하게 도장 억제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게 되면 이런 과선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때 결과지로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나올 때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그 순간이 아직 김제 쪽도 있잖아요. 5월 25일까지는 야간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차갑습니다. 아직까지 지온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온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제일 흡수를 못하는 게 요 새순이 나올 때 흡수가 제일 못하는 게 철분입니다. 철분이 없게 되면은 배나무 이파리가 제대로 피어나지 못해요. 사과 이파리가 노란 색깔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복숭아 이파리도 노란 색깔을 많이 띠게 돼요. 그게 새로운 순이 나올 때 생장점으로 있잖아요. 칼슘이 이동을 못하게 되면은 황화 현상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 쉽게 5월 말 정도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 순간까지 철분이 못 올라가면은 새순이 약해지면서 연약하게 올라가고 가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그 순간에 진드물 피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일어나면서 날짜를 까먹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5월 달에 중하순 그때 새순이 뻗어나갈 때 그 순간에 만약에 황화가 된다든가 좀 새순을 정확하게 약간 열이지만은 절간을 짱짱하게 하면서 윤기가 나면서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높이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낮아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뿌리가 더 뻗는 거예요. 그 사이에. 뿌리는 5월 말이 제일 많이 뻗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뿌리를 더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고서 그런 조직을 형성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가 들어가 있는 미량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조직을 치밀하게 해주는 이런 알가톤 에코라든가 몇 가지 영양제를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싹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새로 나온 순이 윤기가 날 정도로 좋아집니다. 짱짱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6월달에 서로 우거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조직이 치밀하다 보니까 높이는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6월 25일 날에는 어느 정도는 웃자라는 것이 멈춰주는 작업이 딱 돼야 돼요. 그때까지도 웃자람이 너무 세다, 너무 강하게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질소질 시비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 스트레스 억제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나무들도 강한 햇빛에 또 내리쬐 있는 것도 있고 고온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너무 가물다가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 안에서 있잖아요. 에틸렌가스가 생성이 돼요. 에틸렌가스. 복숭아 심으신 분들은 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거 있죠. 수지 현상이라고 그러죠. 수지. 그건 병이 아니고 수지 증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세포에 있는 세포액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도저히 그런 에틸렌가스가 몸 안에 많이 쌓여가지고서 세포액이 빠져나와요.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태풍 때 부러진 나무 속을 보면 있잖아요. 나무 목질이 신기할 정도로 고무처럼 말랑말랑합니다. 만져져요. 그 세포액이 다 빠져나온 증상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몸 안에서 에틸렌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사과가 중생종, 또 우리가 복숭아의 경우에 우리가 미백이라든가 이런 조금 일찍 나온 거, 그런 것들이 매검씨 후다닥 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 꼭지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비대가 일어나면서 이걸 꼭지하고 눌러지면서 자동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복숭아가 똑 떨어지는 그 탈리층이라고 있어요. 탈리층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사과도 그렇고 가지하고 붙어 있는데 그 탈리층에 에틸렌가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벌어지면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뿌리를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뿌리가 잔뿌리가 많으면은 모든 것을 수분하고 이런 것을 영양분을 다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노화가 안 되고 에틸렌가스가 안 나오면은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나중에 착색 비대에도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병원균에 대한 방어 기작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표가 하나가 있죠. 사과나무의 생장 곡선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알으시면 돼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요 빨간색이 뿌리 곡선입니다. 뿌리 곡선. 봄에 2월부터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때 5월 요 중하순 요때 뿌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중간에 봐서 우리가 조직을 치밀하게 해주는 작업과 더불어서 뿌리 발생을 촉진해주는 밝은제가 처방을 좀 들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열매가 이제 7월달 되면 뿌리가 거의 힘을 못 써요. 요때 뿌리가 알게 모르게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노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칼슘이 1순위가 칼슘이고 2순위가 붕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칼슘하고 붕소 위주로 해서 복합되어 있는 미량 성분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약을 뿌리실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얘들이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요때 그 뿌리는 약해져 있는 상태지만은 이 상태에서 다시 2차 비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대가 일어날 때 뿌리는 뻗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뿌리를 우리가 본격 비대가 되기 전에 7월 말 정도에 뿌리를 보호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착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을 뿌리는 별로 뻗지 않습니다. 가을에. 자, 요런 곡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뭐 재배 환경 햇빛 잘 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두싹이 요 초록색으로 이거 유기농업자재로 등록이 된 거고요. 이 성분 그대로에다가 여기다가 미량 성분을 넣어가지고서 만든 게 이 4종 모두싹입니다. 이거는 농약으로 등록을 이거는 친환경 농자재, 농약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건 영양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아미노산서부터 여기에 아연, 붕소, 칼슘, 마그네슘, 목초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봐서 조금 초세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4종 모두싹으로 치게 되면은 초세도 좋아지면서 이런 병에 대한 방제가도 이게 그대로 다, 이 한 병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요. 다만 얘들을 너무 일찍 치게 되면 약간 영양이 많다 보니까 아미노산도 있다 보니까 약간 우짜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과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 이때서부터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전에는 봐서 이 초록색 쪽을 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땅부자 잎제 이거는 모두싹 잎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싹. 그래서 잎제가 들어가서 꾸준하게 유황이 들어가면은 물질 이동이 되게 좋아집니다. 뜨겁거나 뭐 이게 춥거나 건조거나 물질 이동이 되면서 사과 비대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100평에 한 포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등록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나무에 대해서 동시에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사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흰가루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검은 흑성병에 대한 것, 탄저병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고서 총체 여기 요 전박이 응애 시설체도 전박이 응애로 등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사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사과 응애라든가 응애 쪽에 방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모두싹이 일찍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해충에 대해서 껍질이 좀 약한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에 대한 거, 또 약간의 매미충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제가가 좋으면서 기본 곰팡이에 대한 건 다 잡아줍니다. 심지어 배추 뿌리옥병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쓰시면은 이런 기본 방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약재고요. 올해 우리가 탄저병하고 갈반병까지 추가로 다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디, 뭐 흰가루병서부터 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제피무늬병까지. 그래서 전 과수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사정 모두싹은 영양제로 등록한 것은 있잖아요. 어떤 과종이나 어디에 상관없이 그냥 영양제 비료로 등록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런 탄저에 대한 거, 흑성 뭐 이런 다 동시에 한꺼번에 진딧물하고 응애까지 다 동시에 방제를 하고요. 이 건강한 토양을 만들 때 결국은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봄에 뿌리 만든 것을 탄력을 받기 위해서 잔뿌리를 우리가 봉지 씌우기 전까지 최대한 만들어서 밀양섬을 꾸준히 흡수를 한다는 그 기작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땅부자 잎제가 우리가 100평에 한 포 정도씩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위로 줬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요 그 철분하고 이 구리, 아연 이런 종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러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붕소가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열매의 크기를 다 똑같이 만듭니다. 우리가 적과가 다 1차, 2차 다 들어간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영양분 분배를 명령을 하는 물질이 붕소입니다. 그래서 붕소에 대한 거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가 만약에 많이 온다든가 평지에서 물이 좀 고인다든가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끝에 물러져 버려요. 또 개분이나 유박이 들어가서 염류가 녹게 되면은 물러져 버려요. 그 물러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방지를 해서 뿌리를 보호하는 게 붕소 쪽입니다. 그래서 그 비대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는 요 붕소 쪽을 조금 물 한 발에 한 5g 정도를 붕산 쪽을 넣던가 아니면 아예 영양제 중에서 칼슘 쪽에 이 붕소가 좀 들어가 있는 뭐 아리케비라든가 이런 쪽을 혼용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를 강조를 하는 게 요 아연이라는 것을 잘 해야 돼요. 특히 평지에서는 아연 쪽을 진짜 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논 농사 짓다가 있잖아요. 모를 심어 놓고 논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뭐가 다 사그러들고 장애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농약관 가서 아연 잎제를 사다가 논에다가 아연을 쫙 뿌리게 되면은 벼가 쫙 올라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뿌리 발생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까 7월 중하순 때는 뿌리가 아주 바닥에서 기듯이 뿌리가 생기지도 않고 힘이 없을 때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밋밋하게 그 다른 영양제를 주기가 애매할 때 그 순간에 아연 쪽하고 붕소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혼용을 해서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밀양성이 골고루 들어있는 뭐 알 같은 에코라든가 이런 밀양 성분제를 우리가 좀 더 주게 되면은 이 뿌리 유지가 상당히 좋다는 걸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질소인산, 가리, 황, 마그네슘 이렇게 주게 되면 품질 쪽에 되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 황 있잖아요. 요 밀양성분으로 빠져 있는데 3년 전부터 어느 순간에 다량 성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 작물이 이렇게 필요로 한데 그동안 안 줬기 때문에 장애가 나온 거고 또 거기다가 미숙한 탭이 우리가 유박이 많이 들어가면서 장애가 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하고 특히 초창기에는 철분에 대한 걸 좀 주고 나중에는 이런 밀양 성분을 주고 광합성을 할 때는 몰리브덴이나 망간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걸 주는데 거기에
이런 성분이 함유된 이 추비 경우에서도 우리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관종 추비라든가 이런 데서 아리온 계통하고 모두싹을 사용하시면은 성과가 되게 좋고요. 특히 결식일 때는 이 칼슘하고 붕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붕서가 없으면은 이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제를 넣고 여기 보니까 아까 칼라린 쪽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칼라린 또 아미노산제 해서 야 좀 키우자 그래가지고서 딱 크게 커졌을 때 순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버쩍버쩍 큰다 그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칼슘을 줘야 돼요. 칼슘. 그리고 크기를 똑같이 만들 때 붕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는 또 이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고 당도 이런 것을 기본 Here we go.